기존 대안이 우월하게 보이도록, 그렇죠? 열등한 대안들을 내놓음으로써 이게 오히려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레이밍 효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대안들의 중거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상품인데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좀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환자가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좀 아픈 상태인데요.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20%의 사망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80%의 생존 확률이 있습니다. 사실 20%의 사망 확률과 80%의 생존 확률은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는 그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프레이밍, 어떻게 프레임을 씌우냐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기업의 광고나 어떤 홍보 수단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효과가 프레이밍 효과예요. 자, 손실 회피는 뭐냐면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용한 심리 효과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 지금 지갑에 5만 원짜리 현금이 있는 거예요. 5만 원짜리 현금이 있고 그다음에 카드가 있다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을 지출할까요? 카드를 긁을까요? 많은 분들이 카드를 긁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금을 꺼내서 지불을 하게 되면 이 현금은 없어지는 거, 그렇죠?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되지만 카드는 긁으면 어떻게 되죠? 이 카드는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한 달 뒤에 올 카드값은 생각하지 않은 채 지금 당장 뭔가 내가 잃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손실 회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리적 반발 효과는 뭐냐면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얘기를 해서 자,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 그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정말 반대가 심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더 끈끈하게 많이 붙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유를 억제시키면 사람들은 거기에 더 반발해서 그걸 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뭔가 담배를 끊으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사람들이 담배를 더 피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비 효과는 어떤 제품을 먼저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 뭡니까? 고가의 상품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약간 저렴한 상품을 보여주면요. 이 고객들이 구매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자, 최고 효과, 최초 효과는 뭐냐면 이거는 유일하게 여기서만 살 수 있는 리미티드 상품이다라는 거. 한정품을 판매할 때 활용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조금씩 생각하시면서요. 공부하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상품 평가 시 일부 속성에 의한 전반적인 평가가 그 속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자, 정답 몇 번입니까? 네, 호강 효과. 자, 김연아 선수 에어컨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를 보시냐면 4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자, 대안 평가가 이제 끝났고요. 네 번째가 이제 실제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네, 고객이 이제 구매를 하는 건데, 자, 구매할 때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관여도입니다. 관여도는 내가 얼마나 이 상품에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관여도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저관여 상품이라는 게 있고요. 고관여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저관여 상품은 사실 별로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쉽게 살 수 있는 편의품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 상품을 구매하고 실패가 일어난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별로였던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지각될 위험이 없는 것을 우리는 저관여 상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저관여 상품엔 뭐가 있냐면 라면, 아이스크림, 음료수 같은 이런 생필품들, 그죠? 이 들어갑니다. 라면 샀는데 맛이 없었어요. 그럼 다시는 안 먹어야지 하면 되지. 이거 가지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관여 상품이 있고요. 자, 고관여 상품은 요거는
소비자가 실제로 이 상품을 구매할 때 굉장히 노력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 그런 상품들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좀 비용이 높고, 그죠? 함부로 구매하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실패했을 때 엄청나게 지각이 크게 되는 그런 상품들이 되겠죠. 자, 주로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의료 서비스, 이제 신체에 관련된 거니까요. 뭐 자동차라던가 주택이라던가 명품이라던가 보험, 뭐 여행 이런 거 다 뭐예요? 고비용과 그 다음에 많은 노력이 드는 상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고객들이 실패하지 않으려고 많은 에너지를 쏟는 그런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구매 의사를 결정할 때, 구매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 판매원들한테 질문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물리적인 환경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오래 머무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고 은은한 뭐 환경에 너무 안락하다. 그럼 거기 오래 머무르고 싶으시죠. 오래 머무르다 보면 어떻게 되죠? 뭔가 재구매가 더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덥거나 춥거나 이러면 어때요?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느낌 드시잖아요. 당연히 이제 구매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자, 소비 상황이라는 건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 스마트폰을 이제 열심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마트폰을 처음 구매할 때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과정 중에도 끊임없이 비용 지불할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뭐 핸드폰 케이스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액세서리를 하나 산다든지 앞에 뭐 필름을 갈아 끼운다든지 여러 가지 또 소비하는 중간에 또 비용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자, 구매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그 가격, 그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할인하고 있다. 그러면 덜커덕 또 사게 되잖아요. 경쟁 상품의 판매 촉진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고객 주변의 구전, 광고, 점포 내 디스플레이 뭡니까? 가격표 같은 거. 살 마음이 없었는데 인당 2개 한정 이런 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또 혹해서 또 구매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격표라던가 아니면은 POP라든가 이런 디스플레이 상황에 따라서도 구매를 촉진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구매를 하면서 되게 불안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위험들을 좀 많이 느끼시는데 이 상품이 내가 기대한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신체나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 그리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내가 손실을 입진 않을까? 그 다음에 내가 속한 집단, 나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상품일까?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이 상품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너무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위험들을 또 지각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칭하는 문제로 나온 거는 아니고요. 사례형 문제를 통해서 직원과 고객과의 대화를 읽고 이 고객이 어떤 위험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가를 찾는 문제,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단계예요. 자, 고객들은 구매하고도 나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만족했을 때 행동, 불만족했을 때 행동이 좀 달라지겠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요, 구매하고도 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게 과연 잘 산 걸까? 혹시 실수한 건 아닐까? 이런 부조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자, 어떨 때 부조화가 발생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부조화를 계속 느끼지만 기업에서는 고객들이 조금 불안함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나름의 전략들을 쓰는 거죠. 강화 광고를 한다든가 고객한테 너무 잘 구매하셨다고 확신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고객이 내 스스로 물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거는 정말 내가 잘 산 거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기업의 노력에 의해서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다는 안심을 갖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하는 노력,
고객 스스로 내가 안심하기 위해 하는 노력을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기업의 구매 후 부조화 감소 전략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교환 환불 절차가 까다롭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고객들은요, 구매하고 나서 불안감이나 의심이 훨씬 더 많이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조화 감소 전략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최종적으로 구매 후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구매를 한 다음에 만족했을 때와 불만족했을 때가 행동이 달라지겠죠. 자, 만족했을 때는 당연히 재구매를 하고요. 좋은 소문들을 많이 퍼뜨려 주시겠지만, 자,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행동을 하지 않고 조용히 이탈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거기 이용하지 마 라고 알리거나 혹은 소비자 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데 법적으로 뭔가 고발 조치를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라는 것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은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중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가? 자, 우리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단계를 일단 아셔야 되겠죠?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의 평가, 구매 결과의 평가, 구매 후 행동이죠. 1, 2, 3, 4, 5단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매칭하는 문제입니다. 자, 현재 상태와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상태의 불일치 때문에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단계는 뭡니까? 네, 문제인식. 그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요. 고객의 성격 유형에 대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책에는 디스크, MBTI, 그 다음에 TA 교류 분석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출제는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공부하는지 학습 방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DISC, 디스크는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냐면 고객들이 이제 나름대로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응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성격 분석 도구 중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네 부류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첫 번째는 주도형 고객, 두 번째는 사교형 고객, 세 번째는 안정형, 네 번째는 신중형 고객 이렇게 나눕니다. 네.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의 고객들을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를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다 주도하려고 하는 고객들의 특징은 무엇이며, 네, 무엇이며 실제로 이 고객들을 응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사례형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형으로 고객과 직원과의 대화를 쭉 읽어보시고 이 고객이 주도형 고객인지 사교형 고객인지를 찾아내신 다음에 직원이 어떻게 이 고객을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주도형 고객들을 응대하는 방법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놨죠. 여러분들 책에도 이 부분에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사교형 고객의 대응 방법, 안정형 고객의 대응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중형 고객의 대응 방법을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BTI는 자, 우리 아까 DISC는 우리 고객의 성향을 네 가지로 나눴다면 얘는 무려 16가지로 나눈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릭스, 마이어, 모녀가 만들어낸 거에 3대에 걸쳐서 열심히 연구를 한 지표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향형 고객과 내향형 고객의 특징들. 그렇죠.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분들이고요. 내향형 고객은 오히려 생각이 많고 많은 것들을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길 좋아하는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고형 고객과 감정형 고객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뭔가를 판단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느냐? 그렇죠. 객관적인 사실. 그 다음에 뭔가 관계에 치우친 사고를 하느냐? 그래서 감정형 고객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서 감성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판단형과 인식형 고객은 자, 어떠냐면요. 판단형 고객은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옳은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고객이지만 자, 인식형 고객들은요. 뭔가 유연하게 호기심 있게 이렇게 평가하는 고객들이 됩니다. 자, 교류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교류 분석은 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 관계에 대한 공부를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진단을 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타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관계 교류를 분석하는 그런 도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TA 교류 분석의 경우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자아 상태가 이렇게 있어요. 자아 상태가 어떻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부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둘이죠.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빠와 엄마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는 두 어린이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어린이가 있고 순응하는 어린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모두 다 이 자아가 있지만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공부하는 게 비판적 부모자인데 이 비판적 부모자가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아빠 자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자아가 높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좀 엄격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좀 책임감 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기도 하지만 좀 무서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양육적 부모자라는 것은 이제 누가 됩니까? 엄마 자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자아가 높은 사람일수록 조금 수용하는 언어들, 그렇죠. 사랑의 언어들을 많이 쓰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잔소리가 심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친적이고 수용적이고 친절한 말을 하지만 상대의 독립심이나 자립심을 억제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간섭이 심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이제 뭡니까? 자, 성인자가 되는데요. 자, 성인이 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졌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성인자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사실에 입각해서 사물을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것들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는 우리 아까 뭐라고 했었죠? 네, 어린이는 두 어린이가 있다. 자유로운 어린이가 있고 순응하는 어린이가 있는데요. 뭔가 자유로운 어린이들은 굉장히 창조적이고요. 감탄사를 많이 쓰고 호기심도 많고 그렇지만 지나치게 너무 강하다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어린이도 순응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너 그거 안 돼! 라고 했을 때 네! 하고서는 또 말을 잘 듣는 어린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린이는요. 자칫 잘못하면 너무 주체성이 결여되거나 열등감이 생기거나 그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자신감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고객이 있고 이 고객 유형별로 직원이 뭔가 대응해야 되는 전략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DISC 그 다음에 MBTI, TA라는 어떤 진단 도구들로 이렇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교재에 이렇게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TA 교류 분석은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신의 이해, 타인의 이해, 그 다음에 어떤 관계 이해, 요거를 이제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 심리에 대한 공부까지 한번 했고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뒷모듈에서도 잘 공부를 해 놓으시면 기본 바탕이 되어서 비모듈 학습을 하시는데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열심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서브젝트 4에서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